제13강 1-2 생각을 나누는 독서와 발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면은 생각을 나누는 독서와 발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함께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배운 내용 확인하기부터 가볼게요. 읽기는 동일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속한 공동체 구성원끼리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딱 보기에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읽기는 작가와 독자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가는 훨씬 더 예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읽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독서 활동의 가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독서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글이나 자료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독자는 수업이나 동아리나 매체를 기반으로 한 토론 공간 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통합과 사회문화 발전을 돕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가 통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독서 활동의 가치에서 청중을 고려하는 발표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기서 많이 출제될 텐데요. 자, 발표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청중에게 자기 생각을 알리는 말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려해서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이해하기 쉽도록 요점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하고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관심을 유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서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고 청중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조직한다. 관심을 유지하는 발표 전략과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겁니다. 독자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독서 활동은 내부 통합에 도움이 된다. 발표 전에 예상 청중을 분석해서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해하기 쉽게 요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글은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에 관한 주장하는 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공감의 반경이라는 제목이고요. 누군가는 말한다. 오늘날 갈등과 편가르기 문화가 심화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 일종의 도치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히려 깊게 공감하면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의 편가르기는 자기 집단에 대한 과잉 공감에서 오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에 대한 이유를 곧바로 제시합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묻고, 공감은 인지적 노력과 감정적 노력이라는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무한정 끌어다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공감을 과하게 쓰면 다른 집단에 쓸 공감이 부족해진다. 자기 집단에만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자, 글쓴이는 공감에는 인지적 노력과 감정적 노력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라는 건 무언가를 알아채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음을 쏟는 것이겠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공감력은 새롭게 보인다. 인류는 공감이 미치는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왔다. 자원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며 타인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도 했지만 이성적 판단으로 공감의 범위를 넓히면서 외부 집단과 공존과 평화를 구축해 왔다. 상반된 행위를 같이 해왔습니다. 공감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고 이때의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인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정서적 공감뿐만 아니라 인지적 공감이 함께 이루어진다. 공감이란 대체 무엇인가? 묻고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공감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정서적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로 쉽게 말해 감정이입이다. 익숙하고 쉽고 자동적이다. 인지적 공감이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역지사지가 알맞은 표현이다. 그런데 정서적 공감과 달리 자동적이지 않아서 인지적 공감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공감의 힘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문명을 건설해왔다. 정서적 공감만으로는 번영할 수 없었다. 협력은 울타리 안의 집단을 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집단까지 포용하는 인지적 공감은 문명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 전문가네요. 인구 10만 명당 폭력에 의한 희생자 수를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빈도가 과거보다 줄었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공감력의 증진이 폭력이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응용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인류가 역사를 거듭하며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지각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이 좋은 사례다. 피터 싱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인간의 공감력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힐 수 있다. 여기에서 내부 집단에만 치우치게 만드는 깊고 정서적인 공감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하는 힘으로 보아서 공감의 구심력이라고 부르려 한다. 그리고 외부 집단을 고려하는 넓고 인지적 공감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힘으로 보아 공간의 원심력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즉, 인지적 공감은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행위이다. 자, 비유적 표현이네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공감에 대한 성격을 정의했습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즉 안으로 향하려는 힘과 그 다음에 바깥으로 벗어나려는 힘이죠. 어느 쪽이 강화되느냐에 따라 문명은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 인류가 맞닥뜨린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려면 반경을 넓혀야 한다. 즉, 구심력보다 원심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지적 공감이 커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넓이다. 필자의 주장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공감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을 발휘해서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 두 번째, 발표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하기에서는 중요한 게 발표의 순서,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요 과정의 순서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정하고 예상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발표 목적, 그 다음에 발표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목에 따라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데 주제와 관련된 관심사, 배경 지식과 이해 수준 중요합니다. 주제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할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합니다. 이때에는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특성을 고려해서 자료를 선별합니다. 즉 자료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을 때 내용과 출처를 분석해서 활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할 내용을 조직하고 관심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발표 전략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해당되는 자료, 발표 전략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직접 하면 발표를 들으면서 발표를 하면서도 반응을 살피고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부분입니다. 목적과 주제 정하고 예상 청중 분석하고 발표 내용 생성하고 이때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선별합니다. 내용을 조직하는 건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발표 전략을 준비합니다. 발표하고 성찰하는 과정까지. 자, 그러면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예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목적은요, 특정 연령대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입니다. 자, 노 퀴즈 존에 대한 얘기네요. 발표 주제,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출입을 제한하는데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탐구해 보았기 때문에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고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한다면 처음에는 인사와 발표자 소개, 중간에는 문제점, 그 다음에 끝부분에 반대 의견, 매체 자료 활용한 거, 그 다음에 발표 전략, 질문을 통해서는 주의를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중에게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등을 활용해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매체 자료를 제시하고 지식인의 말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마지막엔 핵심을 요약하고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이 수업이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순서를 외우고 해당되는 내용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